안녕하십니까. 전이 전동 서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혁신학교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세종미래학교에 대하여 교육감님과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학교는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했으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토대로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성과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 정책이 혁신을 이뤄나가는 학교를 말합니다. 세종시 혁신 초, 중, 고도 이러한 비전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제는 미래학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한 기술 발달과 기후위기 심화, 인구 절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해 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교육은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이런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종시 교육청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미래교육이 단계적,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규진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8년간 세종혁신초중고는 2015년 5개에서 21년 29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세종시 혁신학교 비율은 19%로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초중고별 혁신학교 비율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혁신학교 2,746개 중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 교육지구로 불리는 강남구에 혁신고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초등에서 중등 고등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 비율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학서 의장님께서 우리 세종시 교육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교육에서 아주 주요한 성과라고도 할 수 있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 혁신학교,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에 대비한 미래 학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혁신학교는 위에서부터 내리먹임식으로 결정된 정책이 아니고 경기도의 한 작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이대로 되지 않는다, 정말 교육의 변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 속에서 선생님들이 자율로 학교의 변화, 교육 과정의 변화, 학생 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 왔고, 그 학교의 작은 사례를 경기도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보완하고, 이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 정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듯이 지난 2018년 이후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모두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룬 학교 혁신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이것을 함께 실현함으로써 세계의 교육 혁신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겠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교육부 안에서도 유초, 중고 교육을 총괄 지휘하는 부서의 명칭이 그 전에 학교 정책실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학교 혁신 지원실로 이름을 바꾸고 18개 시도 모든 곳에서 학교 혁신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2015년부터 혁신학교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혁신학교는 무엇보다도 자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학교 혁신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학교 혁신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방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공동체가 함께 이 우리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교 혁신을 이루어 볼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거쳐서 신청할 때에만 이것을 허락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대학 입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학교 현장의 문제 때문에 주로 또 이 신학교의 운동이 처음에 그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등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많았었고요. 초등에 또 그런 것에 관해서 함께 연구한 활동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에서 주로 신청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조금씩 특히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종도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담중학교와 세종여중 등으로 확산이 되었고, 고등학교도 소담고등학교 한 학교가 진행하다가 나중에 장영실 고등학교가 추가로 진행이 돼서 하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는 사실 뭐 세종 하이텍 고등학교에서 이걸 추진해 보려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논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신청할 것인가를 투표하는 과정에서 좀 늦추자 해가지고 안 한 사례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많은 것은 그런 면에서 주체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초등에서 많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는 대입시나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그런 문제 때문에 올라갈수록 적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도 일정하게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학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혁신을 통해서 실제로 대학 입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소담고등학교 같은 곳이 처음에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 이쪽 지역 제3생활권이 새로 시작되면서 소담고등학교 개교하면서부터 그 학교가 그 혁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외지에서 우리 3생활권에 전입 오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그 자유롭게 그냥 학교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소담고등학교를 전입을 하고, 아이가 대학을 잘 가기를 원한다면 3생활권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소문이 일정하게 있을 정도로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혹시 우리 학생들이 그냥 과거형의 대학 입시에 집중해서 문제풀이를 쭉 열심히 하고 틈나면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될 때 혁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호 존중을 하면서 민주적인 학교 경영을 토대로 한다고 했을 때, 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보다는 함께 협력해서 토론하고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이 수업 방식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대학 입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수능고사에서의 점수로 판정되는 그게는 매우 불리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그런 소문이 일정하게 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듯이 그 학교가 3년 과정을 마치고 3년 뒤에 소담고등학교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고등학교가 대학을 가게 됐을 때
물론 그곳에는 단순히 혁신학교의 성과만이 아니라 세종시 교육청이 우리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진로를 매치시키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수시를 중심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갖추어져 왔고,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수능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 중에 4번째 4과정으로 해서 또 그 학생들은 또 별도의 학교를 뛰어넘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덕분에 그 2개 학교의 대학 입시 성적이 적어도 어느 대학에 몇 명이 갔는가 이런 수준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진로에 있어서 수당고등학교가 결코 같은 세종 삼생활권에 있는 그 비교되는 다른 학교보다 못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그것은 좀 불필요한 염려였구나 하는 것들을 증명해 내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적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혁신학교의 철학이 대입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입시 위주 교육에 여러 폐해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길을 잡는 것이 아이들이 진로와 인생 설계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대학에서도 단순히 수능 점수만 가지고 학생들을 판정하고 입시에 반영하지 않으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그럼에도 혁신학교의 운영이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는 실패한 것 아니냐,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길게 소당고등학교 사례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 중, 고 100%가 혁신학교가 되는 미래학교가 시작됩니다. 학력 신장은 개개인이 부담으로 짊어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세종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고액 과외를 받는 율은 거의 낮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사교육을 받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높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 공교육 안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변형이라기보다는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혁신학교는 결코 목표가 아니다. 혁신학교는 하나의 모델 학교일 뿐이다. 학교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학교 혁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현장에서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혹은 시민들께서 학교 혁신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신하자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혁신해서의 학교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오셨고 그거에 대한 답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답이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셨던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가 다 이러저러 해야 한다고 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바꿔서 정상화시키는 것. 예를 들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학교의 주인을 학생으로 해보지 않은 학교의 주인을 진짜 학생이 주인으로서 학교 운영에도 참여하고 학교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학교 규칙도 자기들이 만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학교야말로 미래를 살아갈 구체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는 곳인데, 그곳이 있어서말로 이곳에서 잘 성장한 친구들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가장 발달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 대한민국의 주체로 서려면 학교에서부터 구체적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체제 자체가 상명하복식의 문화, 교장 선생님의 명을 받아 교사가 근무한다거나 과거의 법이 그랬습니다. 아니면 모든 일들이 학교에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협의와 논의와 그거에 대한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경영자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학교 혁신의 가장 큰 것은 학교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민주적인 문화로의 변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육과정에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학교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학교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학교 혁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 본보기 학교로, 모델 학교로 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학교 전체가 변화해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 혁신의 분위기였고 이것을 2015년부터 한 5년, 6년 쭉 추진해 오다 보니까 다른 학교, 대부분의 모든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회의에 갈 때마다 이제는 학교 혁신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학교가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 많은 학교들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혁신학교와 전혀 다르지 않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주체로 세우고 있기도 하고 학교의 그런 그 교육 공동체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고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주는 의견을 학교 운영위에서 반영하고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다. 이제는 혁신학교 따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다른 시도보다 세종에서 늦게 시작했음에도 2021년 제일 먼저 세종에서는 더 이상 혁신학교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세종의 모든 학교를 학교 혁신의 공동 주체로 세우고 함께 갑니다 해서 2021년부터 혁신학교를 숫자를 줄였던 겁니다. 그런 차에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 정부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내걸었고 그 미래 교육을 감당할 학교의 미래 학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그동안 진행했던 혁신학교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미래 학교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공간 혁신도 이뤄내고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더욱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래 학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8년간 이어온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혁신학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학교 혁신을 이제 혁신학교라기보다는 학교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학교가 굉장히 민주적인 학교로 변화했습니다. 이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동네에 있는 모든 어느 학교를 가봐도 옛날에 저희가 학교를 다녔을 때와 다르게 그야말로 학교 운영 전체가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심지어 지역의 의원까지 들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테고 또 학교 안에서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매우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주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교사들이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경감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혁신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고 과거에는 아이들을 자습시켜 놓고서라도 보고서 쓰는 것이 먼저인 그런 문화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전담 교사들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무엇보다도 수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를 읽어보니 혁신학교들이
4대 혁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혁신 자치학교의 교육력을 확인했으며 혁신학교의 협의 문화가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력을 지녔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을 읽어봐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 평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확인하고 공감할 만한 정량적 평가도 부족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직에 계신 분들조차 혁신학교 성과에 대해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감대 형성도 안 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일반화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100%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건 사실일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쩌면 학교 혁신의 가장 큰 것이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고 수업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삶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에서 교사들의 수업 중심의 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일들이어서 실제로 뭐 점수를 딱 매겨서 이렇게 해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몸으로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세부 영역을 나누어서 학교가 민주적인 운영은 변화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이들의 그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서요?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의 활동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최대한 나누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어도 그런 혁신학교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주체들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이것은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학교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세종이 가장 높은 것이 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근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감대가 완전히 100%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실제로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혁신학교를 따로 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공감대가 물론 100%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많은 공동체가 요구해서 한 것이지 교육청이 아직 그 혁신학교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떨어지는데 일방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를 돌아다녔는데 공감대 좋아하는 분이 나쁜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돌아다니고 네. 면담을 해봤는데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만 저도 학교를 정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제 본업이기 때문에 다니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중에도 부장 선생님, 젊은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을 따로 만나서 쭉 얘기를 듣는데 많은 그럼에도 보완해야 될 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한 75% 정도는 이렇게 가는 큰 방향에서 공감하고 동의해 주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셔서 만나서 들어보신 의견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또 모자란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기존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추진 배경에 대한 담당 부서에 여쭤보니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혁신학교 성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도 추진을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해석한 것은 아니십니까? 네, 아닙니다.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공감과 혁신학교 일반화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학교를 추진은 자칫 무분별한 양적 확대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최규준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학교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학습자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이지 이것이 세종시만의 독특한 학교이거나 이건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연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여론을 수렴해 주시고 분석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 네. 본의원하고 한번 토론해 주셔도 좋고 한번 그럴 기회를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임전수입니다. 세종시 미래학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 추진이 성급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그동안의 혁신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 미래학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10일인데 학생, 학부모, 교사, 세 주체 모두에게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설명이 있었습니까? 방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미래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시대적인 큰 흐름과 국가교육 정책의 변화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또 저희들 세종교육청 나름대로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핵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몇 가지 과제의 핵심적인 그 미래형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미래형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미래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을 좀 키우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미래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단지 이제 그 새 정부가 생겨서 뭐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좀 보고요.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막 들어오고 2010년, 12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을 냈고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까 교육을 통해서 미래 사회 또 미래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고민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래교육을 준비하면서 특히 세종은 새로 신설되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5-1 스마트 시티에 미래도시가 건설이 되고 하는 일련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정들도 또 이렇게 같이 과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는 이 미래교육을 준비하면서 이 세종 시민들의 특성에 따른 요구 분석이라든가 세종 미래학교에 대한 요구 분석 등 굉장히 다양한 미래교육의 이 교육과정 체제라든가 미래교육의 운영 시스템, 미래교육의 이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20년, 21년 이후에 캐리스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우리 자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 또 이 교육과정 체제 또 운영 방식 학교 컨셉 설계 등 다양한 연구 과정이 있었고 연구 과정 속에 실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 또 교육 주체들의 요구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세종 학교의 아이들과 또 그다음에 세종의 학부모들은 거의 한두 번 이상은 이런 요구 분석에 이 전문가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들이 있었고, 특히 이 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창의적 교육 과정을 준비하면서 약 3년간 약 200명에서 250명 수준의 현장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또 미래교육과 이 교육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젊은 이렇게 또 실력 있는 교육 전문가 등과 교육청 우리 전문직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집중적인 세미나 또 집중적인 워크숍 또 연수 등을 통해서 꽤 오랫동안 저희들은 미래교육을 준비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안내들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단지 이제 그 23년의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한 안내들은 23년에 시행되는 또 23년에 학교 운영 체제라든가 학교에서 또는 이 학부모들이 또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또는 변화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고, 미래교육 전반에 대한 준비와 안내 등은 약 4,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장, 교감 그리고 교무부장님들을 대상으로 미래학교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셨고, 일반 교사분들 설명회도 진행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일반 교사 대상 설명회는 찾아가는 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진행하셨는데 12월이 선생님들이 학년 마무리도 해야 하고 연말 업무로 정신없는 시기인데 그때 진행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12월쯤 되면 다음 해에 교육과정 운영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학교들이 꽤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협업하고 그분들이 이 23년 준비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이 자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석 현황을 보니 찾아가는 설명회는 초중고 100개 학교 중 11개 학교였고 전부 초등학교였습니다. 세종교사 중 약 10% 정도의 교원분들이 참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명회는 12월 중순에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10명 참석하셨습니다. 세종시 교원분들이 4,00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했으며 참석자 중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20명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직 미래학교에 대해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특히 진로를 정하고 학력 신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미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나 공지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래교육 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앞에서도 이 교육감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게 혁신 교육이건 그게 미래 교육이건 아이들이 성장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미래 사회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 미래 사회에 주도적 학습자로 또 주체적인 시민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이 공부가 그게 혁신학교가 됐건 혁신자치학교가 됐건 미래학교가 됐건 이건 같은 목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아이들과 학부모에 대한 또는 뭐 선생님들에 대한 안내가 좀 적었던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7번의 정책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연구라든가 혁신교육체제 후속 연구,
세종의 학력에 기반한 기초 기본 학력 연구, 세종미래학교 모델 개발 연구, 에듀테크 현장 적응 방안 연구, 도시데이터 학교 연계 운영 방안 연구, 초등학교 스마트 공간 컨셉 설계 연구인데 우리 교육청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시도국감 협의회와 함께 하는 것, 그다음에 국가기관인 캐리스와 함께 준비하는 연구들이 다 있었고요. 각각의 연구들에는 시대적 변화를 판단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 연구 보고서에 담는 것,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시민들과 학생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전망이나 미래 교육의 이 필요성 등을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은 단위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설문조사 방식해서 적어도 세종에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미래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등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전 설명과 관련해서 좀 참여 인원이 좀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실제 12월 1월이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를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그 1월 이후 2월 쯤에 넘어가서 이제 고등학교들이 이제 설명회나 참여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는 다양한 이 사전 협의 등을 합니다. 연수와 협의 등을 하는데 이 교무 정과를 책임지는 교무부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 교감 선생님, 그리고 각 급별 유초 중 등, 그리고 학교 이 기초기본 학력을 담당하는 이 선생님 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2월 중에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의 직책을 맡고 있는 들은 다 오셔서 설명과 또 의논과 협의를 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이 설명하는 과정에는 올해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교육청이 미래 학교로 가면서 교육과정 운영의 면에서, 그다음에 기초기본학습의 면에서, 학교 안전망의 면에서, 또는 이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의 면 등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주요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추진되는 미래학교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민주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은 학력 신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 교육에서는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학생들이 학력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력 수준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년 되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가 꽤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아이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들, 말하자면 세종 시민 전체가 세종의 교육의 질적 이 고도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이 고등학교들이 대개 뭐 7명도 개교를 한 학교, 10명이 개교한 학교, 한 학기에 이 거의 한 500명 이상이 막 전학을 오는 학교들도 막 생기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교들이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건 일반 도시에서는 약 10년에서 15년을 잡아야 학교의 모양을 갖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세종의 경우에는 이 짧게는 뭐 3, 4년, 길게는 4, 5년 수준의 거의 안정적인 시스템만 갖춘 게 아니고 실제 아이들의 학력이라든가
뭐 대학 입시에서도 그렇고 기초기본학력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학교 교육 안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거의 이 전국 모범을 이렇게 만들 정도의 이런 이 세종의 이 교육력이 커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학력의 면이나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이 단순한 문제풀이의 학력뿐이 아니고 흔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 감성이라든가 시민성이라든가 뭐 이런 미래형 학력의 측면에서도 공동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 많은 지표들에서 이런 연구 과정에서 이렇게 이 분석하는 지표 등에서도 거의 전국에 모범을 창출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현실을 파악하고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21학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학년별, 과목별 성적을 A부터 2등급으로 구분해 지하위에 속하는 2등급 비율이 40%가 넘는 학교를 추려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당 학교 수가 늘어났으며 고2 경우 수학영어 2등급 비율은 50% 이상인 학교는 15개 학교 중 9곳이나 됐습니다. 본의원은 학력 실태 자료를 보고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학력자와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성취평가제라는 방식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정영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옛날에 학교가 본고사가 실시될 때 본고사 외 국영수의 이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건 변별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 현재 우리는 이 성취도를 표시하는 방식이 고정 분할 방식과 변동 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대학 입시에서는 이 실제 매우 상대적인 등수, 그러니까 등급이 대학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입시의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 고정 분할 방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점수 이 원점수를 그대로 이 A, B, C, D, E 5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고 변동 분할 방식은 그 원점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도록 조정을 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대학 입시에서 절대 평가에 해당하는 이 고정 분할과 관련한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다만 명확하게 이 아이가 전체 아이들 중에 등급이 몇 등급인가, 몇 등인가를 상대 평가만 반영을 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이 변별력을 높이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등급을 4%를 잡고 있는데 100명이면 4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이 100점을 맞게 되면 1등급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입시에서도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불리한 상황이 돼서 어떻게든 학교에서는 이 변별력을 이렇게 일정하게 갖추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성취평가제의 이 평가의 기록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가 2022 개정교육과정 그다음에 이 고교 고교 학점제 등을 이게 도입을 준비하면서 성취평가제에 대한 이 강조들을 하고 본래 교육 목적상 성취평가제의 의미도 있기도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이 교육청의 전국적인 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 약 60%가 조금 넘게 이 고정 분할 방식을 쓰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변동 분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변동 분할 방식을 쓰도록 학교에 적극 더 권장하고 안내하고 연수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종 초중고에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학생, 학부모와 공유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전체를 공유하지 않고요. 개별만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성적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교육청은 점수 정보를 요구하면 알 수 있다고 하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기초학력 수준을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단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이죠? 예, 맞습니다. 점수를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된 점수이므로 상대적인 본인 수준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처럼 중간 기말평가도 없으므로 학원에 가서 수준을 진단받고 학력 신장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방식이 줄세우기와 서열화를 조장한다고는 하나 본인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결손 부분을 채워 나가는 데 동기부여가 됩니다. 조기에 파악해야지 나중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인한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 전교조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으로 인해 교육청 주관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학업 성취도 평가하고 국장님, 예. 국장님 잠시만요. 예. 우리 김학수 의원님 긴급 현안 질문 운영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요. 질문과 답변을 합쳐서 총 60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보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말 그대로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이 기초학력이 부족한가? 짧게 간략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물으셔서 두 가지가 이렇게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은 정말 기초학력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진단 시스템입니다. 이건 국가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학업 성취도 평가는 모든 아이들을 전반적인 교육 과정이나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는 국가가 국장님, 표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묻고자 하는 대답은 절대평가 방식은 어떤 수준을 알아도 그 안에서 등수가 뭐 A, B 등급이 있잖아요. 절대평가는. 그래서 있을 때 그 학업 성취도는 세세의 성적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서열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좀 등수가 정해지면 자기 점수를 확실하게 알고 자기 수준을 길러라는데 그 어떤 자료가 되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고 우리 교육청도 적극 나서서 기초학력에 모자란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진단과 보정 시스템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옛날에 일제고사 방식이 워낙 폐해가 커서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지 다음 못하도록.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예. 앞서 보여드린 자료에서처럼 학생들이 학력 수준 저하가 심각합니다. 학생이 상대적인 본인 수준을 모른 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치르면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력을 챙겨온 학생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갑작스럽게 학력 미달을 확인한 학생들은 높은 벽을 실감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강원도 기초학력 미달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냥 기사의 우연히 알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단체 협약에 따라 학업 성취도 평가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0%에 달하는 아이들이 대학 진학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학력평가 금지가 아이들이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길게는 대로 하시지 말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자꾸 길어진다고 뭐라고 하시니까. 이걸 말씀을 그래 물으시니 설명과 대답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일제고사를 쳤을 때 그때 전국적인 서열, 학교 간 서열, 학급 간 서열, 학생들 간 서열 등으로 인해서 정말 온 나라가 이렇게 이 쓸데없는 이 입시 경쟁 등으로 인해서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매우 강력하게 이 학생들의 학교 간에 또 학급 간의 이 서열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취지를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길게 하시니까 저도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학력평가 금지는 오히려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교육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교육 참여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도 상위권이었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학력은 필수입니다.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기초학력을 다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청 차원에서의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화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운영 시스템은 구축됐습니다. 예, 지금 그 개별 맞춤형 교육 과정이 일부가 준비가 되고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성적 발달 데이터 통합 관리가 되려면 학교별 이력 연계가 필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학교 간 연계를 위한 이용 교육 과정을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그게 그 기본적인 이 개인 이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 준비 등이 필요해서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용 교육 과정이라든가 연계 교육 과정이라 통합 교육 과정은 시범 운영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확대할 겁니다. 구축을 해주시고 예. 2023년부터 미래교육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인프라 구축은 아직인 듯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딴 학교로 전학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학생의 기록은 알 수 없고 제로베이스가 되는 거겠죠? 지금 기록을 안 하니까 아직까지는요? 예, 현재는 뭐 전국이 다 같은 상황입니다. 미래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학생의 기록을 연기하고 누적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이 미비함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혁신학교보다 대상학교 수가 많아졌으니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될 것입니다. 먼저 예산을 보면 미래학교 예산을 다수의 목적 사업비를 하나로 통합 편성해 학교 규모별 초중고별 예산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전략을 마련하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선택 사업제라는 사업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자율선택 사업제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자율선택제가 확대된 개념이 이번에 통합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과 이 학교의 전문성, 그다음에 자치의 역량 등이 좀 확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미래교육 추진에 있어 단위 학교의 지시가 아닌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 방식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세 방법 구분 없이 통으로 규모하니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지역의 대규모 학교일수록 선택과 집중보다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유초등학교일수록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교사분들의 역할과 역량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는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설계해 나가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성이 전개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역량 제고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사실 교육과정 지도에 대한 역량을 쌓으신 분들인데 미래교육이 시작되면 아이들 학습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방식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수업 기획과 운영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만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아까 혁신 교육에 대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되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또 교육의 이 수업의 방법 또 평가의 이 내용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논의하는 하나의 큰 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전문가 과정의 연수 등의 과정과 또 학교의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지원, 그다음에 연구회 지원 등, 그다음에 이 세종은 인근에 이 예, 알겠습니다. 교대 사대 전문가 그룹들이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연수 계획 자료를 보니 일반 교사들이 수업에 적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여쭤본 겁니다. 프로그램 중 미래학교 관련해 신설된 것은 교육정책위 이해 하나였습니다. 이마저도 일반 교사들을 제외한 교장, 원장만을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상태로 미래 교육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미래 교육은 말 그대로 혁신 교육이 그렇듯이 미래로 가는 큰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창의적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이 학습 안전망을 통한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전체 미래 교육 전반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2.0을 만들면서 약 3년간 약 250명의 이 현장 교사들과 전문가 그룹들, 교육청이 함께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학교 교육 환경을 융합형 또 소규모형 프로젝트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학교 환경을 변해가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학습 안전망을 예. 복지 안전망까지를 포함해서 이 통합 지원을 하는 체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갖춰가고 하여튼 있습니다. 본연이 확인한 바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아까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양질의 미래교육 실현에 도움이 되는 교사 프로그램을 필히 편성해야 하며 그 이전에 교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3학년도 미래교육 운영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 역량강화 차원에서 리더기사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학교별 리더기사 1명을 대상으로 연이에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왜 학교별 리더기사 단 1명씩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요. 예, 그 학교 선생님들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실천교사라는 이름으로 리더교사라는 이름으로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정말 이 각각의 영역의 수업이면 또는 평가 또는 학생 지도 각각의 영역에 뛰어난 많은 분들이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 그다음에 이 학교 내 전학공뿐이 아니고 학교 밖의 전학공, 동아리, 연수 등의 그 지도적 역량들을 계속 이렇게 잘 발휘하고 그런 성과들을 함께 나누는 여러 이 연수나 협의회, 세미나의 방식들은 다양하게 좀 펼쳐져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학교별 리더교사 1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양한 형태의 리더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혁신학교 운영에서도 소수의 리더교사나 혁신부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22년 기준 리더교사 현황을 살펴보니 많게는 3-4분, 계신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한 분씩이었습니다.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면 단위 학교의 예, 김학수 의원님, 그 긴급 현안 질문이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쳐서 30분인데요. 총 시간은 60분으로 일단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지역이 소규모 학교라면 단위 학교의 리더기사가 한 분만 계셔도 되겠지만 교사 수가 60에서 70명이 넘는 대규모 중시적 학교에서 리더기사 한 분이 협의 과정을 이끌어내고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교 교육을 미래교사 수의 적정 기준을 검토해 주시고 이에 따른 미래교사 네트워크 운영 대상자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학습체계 마련, 맞춤형 학습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학교 모델 정책을 위해 에듀테크 시스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 기반 수업과 학습 진단과 지원을 진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실종학교에서 에듀테크 활용한 학습 진단과 관리의 대표적인 성과가 뭐가 있죠? 저희들은 기기 1인 1기기를 보급을 했고요. 그 기기는 크라우드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프로젝트형으로 수업을 하거나 또는 뭐 이 토의 토론 수업을 하는데도 이런 기기를 좀 활용하는,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수업에 바로 활용을 하고 활용한 자료들이 곧바로 이렇게 좀 공유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21년에 3개 학교, 22년에 나머지 학교들이 이렇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실종학교를 시작한 지 3년 차인데 스마트 장비 증가 외에 수업 내시와 학력 향상에 대한 독립인 성과가 없던가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수업 공유를 하는,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또는 뭐 이 수업을 나누는 또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고민하는데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고요. 그 성과는 사실은 올해 이제 22년이죠. 22년이 마무리돼야, 지금 새학기가 좀 아직까지 이제 23년 새학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올해 성과가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고, 21년에 운영됐던 학교는 새학기밖에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그것도 2학기만 운영이 돼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자료화된 내용들은 아직 덜 나왔습니다. 저 김학수 의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시기에 학생들이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학습 플랫폼으로 얼마 전 대한민국 공무원상도 받았습니다. 10만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으며 학습을 이어나갔습니다. 시공간 제약을 극복한 맞춤형 학습, 그리고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교사들의 협업. 저는 학교에서 학교에 에듀테크에 대한 기반한 미래교육 확산을 실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참여를 위한 디지털 기기도 중요하지만 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마련하는 게 우선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하나의 학습 도구입니다. 얼마 전 이주호 장관님께서도 디지털 시대의 교육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실천할 주요 주체는 교사입니다. 우리 세종 선생님들이 디지털 교육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추진하는 교육청은 교육행정의 AI와 빅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요? 예, AI를 직접 그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고요. 그 빅데이터는 사실은 이게 전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왕의 이 평가 반성의 결과나 그다음에 기왕에 세웠던 계획들의 성과나 과제 한계 이런 것들을 함께 분석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빅데이터는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 김학수 의원님 잠시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만 더 주세요.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주요 주체적인 교육청부터 미래교육에 맞는 디지털 공학을 제공해 비효율적인 업무를 덜어내고 미래학교 지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정수 교육정책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년 넘게 이어온 혁신학교의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본 후 세종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린 현안에 공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애쓰신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